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예요. 바이앤홀드 전략과 트레이딩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 리만 사태 때 제가 고객들한테 30%가 플러스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채권 투자의 기본 전략. 사실 채권 투자가 주식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채권을 사본 적은 제 생각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채권 투자를 한다면 ETF 이런 걸로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사실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또 빠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근데 이게 뭐 몇 퍼센트가 내려가지 뭐 얼마나 올라가, 그런 감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본 전략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채권 투자 전략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채권은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셨던 펀드나 뮤추얼 펀드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채권 펀드나 ETF는 저는 조금은 좀 타이밍상 조금 불편한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어차피 국채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ETF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도 어차피 금리 올라가면 둘 다 떨어지잖아요. 예, 네. 물론 맞습니다. 네. 물론 맞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틀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근데 현재 글로벌 경제에 좀 확률 낮지만 리스크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예요. 그렇죠. 계속 여기서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경기 나빠져서 금리 올라가면은, 그러면 채권은 계속 깨집니다. 그러면 펀드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ETF는 계속 깨집니다. 근데 만약에 개별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관계없죠. 만기 때까지 가서 그냥 원금 이자를 받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펀드나 ETF보다는 개별 채권을 투자하는 걸 더 권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개별 채권 쪽으로 좀 약간 제가 설명을 좀 포커스를 잡아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은 만기가 있어요. 3년이나 5년. 3년이나 5년 있고, 약속한 이자가 있어요. 약속한 이자가 예를 들면 3%다. 만약에 3년에, 3%를 합시다. 이자는 3%고 만기 3년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만기까지 가져가면은, 은행처럼 원금과 이자가 다 나오는 구조고,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바앤홀드라고 해요. 즉, 중간에 우리가 매매할 기회가 없으면 바앤홀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일 때는 중간에 팔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이제 확 꺾여가지고 훅 내려가서 채권 가격이 확 올라가서 뭔가 내가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보다 훨씬 더 뭔가 나한테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면 팔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금리를 좀 설명 안 드리려고 했다가 조금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냥 좀 진행자 말씀하시니까 다시 정리하죠.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리는 게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린다는 건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즉, 우리가 3년짜리 국채를 샀는데 3년 안에 금리가 쫙 빠지면 그때 가격이 딱 올라올 때는 예를 들면 한 2년 지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때 딱 팔면 그다음 기간 이자와 딱 판 매각 차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들고 있는 3년 내내 금리가 그 상황이 안 와요. 즉, 금리가 내린 상황이 아니라 계속 금리가 위로 가면은 중간에 팔면 내가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기까지 들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앤홀드 전략과 트레이딩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 유리할 때는 중간에 팔고, 유리하지 않으면은 만기까지 들고 가서 은행 이자처럼 받아가시면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바이앤홀드 전략이고, 중간에 팔면은 이제 약간 시세 차익, 그렇죠.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좀 이런 측면에서도 비교해 볼 것 같아요. 약간 예금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잖아요, 사실. 그쵸, 이자를 그쵸. 받고, 그렇죠? 그래서 확정 금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예금과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거와 비교를 해서 국채 투자의 약간 좀 특징? 차별점이 무엇이 있을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은행보다 더 매력적입니다, 국채라는 게. 자, 설명 좀 드리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금리라는 측면에서는 저축은행이나 은행하고의 공통점, 차이점은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은행에 맡길 때 예금자 보호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은행이 파산하고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는 건데, 국채는 정부가 100% 보장을 하는 겁니다. 금액 제한이 없다. 극단적으로 100억 투자하셔도
저는 영향 없습니다. 금융기관,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금융기관이 망하면요,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고, 일단은 금액이 전액을 다 보장을 받는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면 진행자님 3년짜리 예를 들면 한 연 3.5짜리를 가입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만기까지 들고 가셔야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약속한 이자의 수령 시점이 만기가 됐을 때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금은. 근데 채권 놀라운 건 뭐냐면 채권은 3개월, 6개월마다 이자가 나와요. 아, 맞아요. 쿠폰 계속 그렇죠.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특히나 연금 생활자 중간에 캐시플로우가 필요한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아요.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넣고 일정 부분 이렇게 또박또박 받아갈 수 있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한 10억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이 4%면은 매년 월 기준 한 4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은. 네네. 근데 그거를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받아가는 거고. 근데 이 효과가 뭐냐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종합소득세 가진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큰 금액 들어가셨으면 3년 뒤에 이게 왕창 나오면 다 세금이 다 잡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소득 시점이 계속 중간중간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쫙 옆으로 깔리기 때문에 재테크 측면, 그러니까 세테크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약간 자기가 유연성을 좀 발휘를 그렇죠. 해서 약간 맞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네, 그렇죠. 네. 소득의 수익 시점이 계속 분산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네.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예금 같은 경우는 100% 종합과세 원리거든요. 이자 소득세가 종합과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투자를 하려면 이게 쿠폰이라는 이자가 있어요. 그것만 과세고요. 중간에 팔잖아요. 네. 좀 좋은 가격에 팔면은 이 매각 차익이 작든 많든 모두가 비과세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만의 할인채라는 게 있어요. 네. 할인채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격이 예를 들면 100원이라고 하면 900원짜리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만기에 가면은 반드시 그러니까 1000원짜리로 900원짜리 사면 만기에 가면 이렇게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내가 비록 1000원짜리를 900원에 샀지만 만기에는 제가 1000원을 돌려받게 돼 있어요. 이자랑. 네. 그러면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근데 과표는 아무튼 좀 그렇게 낮게 잡히고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금은 반드시 만기까지 가야 약속한 금리를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국채는 그냥 콜 옵션 같은 거야. 즉 우리한테 불리할 때는 만기까지 들고 가고 그래서 이자 받고 중간에 우리한테 유리할 때만 딱 파는 거예요. 그래서 콜 옵션 성격이다. 근데 기존의 은행이나 저축은행 예금은 무조건 만기까지 가야만이 약속한 이자를 받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예금 대비 좀 경쟁력이 있고 특히 최근 같은 상황은 금리도 은행보다 더 높습니다. 맞아요. 저축은행보다 더 높습니다. 한영적으로 더 높습니다. 국채가. 이게 사실 국채 시장이 뭐 물론 이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관심이 없을지언정 그래도 약간 좀 뭐 전문 투자자라든지 약간 투자에 또 능통하신 분들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오다 보니까 채권 시장 완전히 다 그냥 죽었다. 왜냐면 금리가 오르면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달리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역발상 관점에서는 거의 한 10년 만에 한 번 온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나중에 금리가 언젠간 떨어진다라고 본다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좀 말씀 좀 드리면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채권 펀드나 채권 ETF를 권하지 않고 왜냐면 금리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절대 금리가 매력적이잖아요. 네. 저축은행보다 많게는 한 1% 높거든요. 거의 한 4% 육박한 이자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채권을 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많이 들어가면 그냥 저축은행처럼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는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현재 매력적인 금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개별 채권 투자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채권 투자의 매력에 대해서 점점 빠져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차피 만약에 금리가 지금 아마 한국채 그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6% 정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미국이 4%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인 그런 뭐 국채 금리도 당연히 이제 약간 좀 연동돼서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평가 손실을 보잖아요. 근데 그 감이 없어요. 이를테면은 뭐 3.5%에서 4%를 갔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럼
마이너스 몇 프로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좀 감이 없다 보니까 이걸 뭔가 투자를 할 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주저하면서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만약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3%에서 4%로 갔을 때는 네. 그 얼마 정도 손실이 발생할지 궁금하거든요. 대략적으로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예, 뭐, 예. 그 사실은 이제 주식과 달리 채권은 거의 뭐 좀 과하게 하면 거의 과학처럼 움직입니다. 과학처럼. 좀 막 그 계산하는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예. 막.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고 듀레이션은 그 듀레이션 되게 어렵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 여러 가지 뭐 가중평균, 만금, 자금 회수계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혹시 주식의 베타 아세요? 베타 알죠. 네. 베타가 1이라는 거는 시장 움직인 것만큼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네. 베타가 예를 들면은 0.5면은 시장 움직인 거에 나는 반절만 위아래 같이 간다는 얘기고 2면은 시장 움직인 거에 2배로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네. 즉 듀레이션은 채권 시장의 베타로 이해하시면 돼요. 되게 쉽거든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만기 1년이라는 채권은 듀레이션은 대충 한 1년 되거든요. 만기 1년짜리 채권은. 그러면 그럼 베타가 1짜리야. 그럼 아까 그 시장이라는 게 우리는 아까 말한 시장 금리잖아요. 금리가 만약 베타가 듀레이션 1년은 베타가 1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 금리가 1% 내리면은 1년짜리 국채 같은 경우 절대 수익 1%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자, 그럼 적용을 해보죠. 네네. 우리가 10년짜리 국채를 투자를 했는데 10년 네. 금리를 갖고 10년짜리 국채니까 10년 금리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게 시장이니까. 네. 그럼 10년 금리가 물론 이제 사실은 10년짜리 국채가 원래 만기보다는 듀레이션이 조금 더 짧은데 그냥 우리가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듀레이션 10년 그러니까 만기 국채가 듀레이션이 한 8년 내지 9년 정도 될 때고 10년이라 가정합시다. 그러면 듀레이션 10년이라는 건 베타가 10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4에서 3으로 가면 금리 1% 내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베타 10짜리예요. 그러면은 10% 정도 수익이 나는 건가요? 그렇죠. 빙고. 금리와 가격이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1% 빠지는 거에 베타 1이면 1% 오르는 건데 우린 10배짜리 올라가요. 그래서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리만 사태 때 제가 고객들한테 했는데 미국의 장기 국채를 권해드렸어요. 미국 장기 국채를 권해드렸는데 그때 국채 금리가 1년 동안에 한 1.5 정도 금리가 내렸거든요. 그러면 1.5%포인트 정도 내렸어요. 예. 1.5가 내렸어요. 네. 내렸는데 20년짜리 국채를 들어갔어요. 그럼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직관적 계산하면 20년짜리 1.5가 내렸는데 그러면 30%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30%가 플러스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환율 효과도 있으니까 사실.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뭐 더블이 났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여기서 이제 전략이 나오죠. 만약에 경제가 확실히 꺾일 것 같다면은 장기 채권을 투자하면 대박이 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4%까지 올라가고 정점을 찍고 꺾일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경제 심각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한 1년 뒤에 한 2%까지 빠질 것 같다. 그럼 금리 한 2% 내릴 거잖아요. 만약에 이 전망이 딱 확실히 선다고 하면 30년짜리 국채를 들어가면 몇 프로 날까요? 그러면 60% 나나? 예. 60%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대략적인 계산 딱딱 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책에도 표현해놨는데 장기 채권은 주식 못지않게 굉장히 수익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장기 채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예리한 칼입니다. 굉장히 예리한 칼입니다. 잘못하면 베인다. 그렇죠. 네네. 잘못 잡으면 큰 손실을 보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금리가 확실히 꺾일 걸 생각해서 그럼 이거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30년짜리 국채를 들어갔어. 내가 반대로 금리가 정반대로 2% 안 빠지고 2% 올라가면은 그렇죠.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레버리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비슷하니까 베타가 20짜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으로 간다는 건 그만큼 내가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떠안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장기 채권을 하실 때는 좀 매크로에 정통한 전문가를 같이 했으면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듀레이션을 하잖아요. 듀레이션 20년짜리를 좀 잘 섞어서 하면 좋겠어요. 짧은 거, 긴 거. 예를 들면 내가 100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예를 들면은 성향에 따라서
100을 전부 다 30년짜리를 다 투자하면은 베타가 3짜리를 맞는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게 뭐 1년짜리도 있다고 하면 적절하게 좀 이거를 안분해서 하면은 가중평균 두레이션을 성향에 따라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레이션 조정하고 그런 게 이게 사실 저도 그냥 듣기만 했는데 HTS 상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들었긴 하거든요. 네. 거기에 그러면 그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네. 표시는 돼 있는데 HTS는 장내 거래는 거의 뭐 특히 국채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증권사를 가셔야 되고요. 증권사를 가셔야 되는데 네. 요즘은 좋아져서 증권사 모바일에서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바일에서 보면은 그 모바일에 예를 들면 국채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뭐 듀레이션 개념 좀 복잡하니까 잔존 만기가 있어요. 잔존 만기가 이거 3년 남았습니다. 4년 8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실 때는 첫 번째는 그 잔존 만기를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쿠폰 이자 몇 프로짜리냐 그거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가격 액면 가격이 있거든요. 네네. 액면 가격인데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10,000원짜리가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거는 11,000원짜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뭐 9,000 얼마짜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을 보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잔존 만기를 보라는 거는 극단적으로 아까 첫 번째는 그 중간에 매각 차익 기회가 없다고 했을 때 얼마나 내가 들고 가야 될지 마치 저축의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게 시장이 움직였을 때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건지가 바로 직관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앞으로 경제가 세게 나빠질 것 같다면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을 사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잔존 만기를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쿠폰만큼 과세가 된다는 측면입니다. 네네. 이자 몇 프로인지도 확인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요 쿠폰만큼 이자 소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이 가격이 이제 10,000원보다 아래인지 위인지를 판단하는 건 아래를 간다는 건 할인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할인채를 권해드리거든요. 요만큼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정도만 확인하면 그거를 그 모바일 상에서 다 확인 가능해요. 그 정보는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HTS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 증권사 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모든 증권사가 제공하지 않고 몇몇 좀 메이저 증권사 정도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개별 채권 하나 딱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거를 포트폴리오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3년짜리 채권이 있고 10년짜리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견인할 수가 있거든요. 안정성이라는 거는 만기가 짧다는 건 내가 틀리더라도 내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거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경제가 하회 같은 금리 내렸을 때 가격 올라가는 폭은 작고 반면 장기 한 10년짜리 가면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경제 나빠지면 가격은 확실히 올라갈 건데 우리가 틀렸을 때는 10년 동안 유동성이 딱 잠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어떤 한 핀포인트 하시는 것보다는 요 적정하게 몇 가지 채권을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